임세연은 익숙한 뜨거운 김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떡볶이 가게는 그녀에게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간판에는 세연인의 떡볶이라고 소박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707 특수임무대대라는 거대한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떡과 어묵을 손질하고 매콤달콤한 소스를 만드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주변 상인들은 그녀를 친절하지만 말수가 적은 젊은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차분히 가라앉은 물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격동적인 과거의 잔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이른 오후, 가게 안은 비어 있었다. 손님들이 점심시간을 피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세연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혼자 늦은 점심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따뜻한 어묵 국물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흐릿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골목길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그녀의 눈빛은 아득한 것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현실로 돌아와 떡볶이 접시 위로 향했다. 그녀의 젓가락질은 무심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던 세연은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애처로워졌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었다. 낡은 처마 밑, 비에 젖어 털이 축 늘어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으로 보아 다친 듯 했다. 강아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세연을 올려다보았다. 세연의 눈빛에 한순간의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는 고된 하루 끝에 겨우 찾은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뒷걸음질 쳤지만 세연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경계를 풀고 그녀의 손가락에 코를 비볐다. 세연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가게 안으로 들였다. 젖은 털에서 나는 축축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다. 그녀는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그릇에 남은 떡볶이 국물과 어묵 조각을 담아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세연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젖은 털을 닦아주며 상처난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다행히 심한 상처는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 안에 수건을 깔아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강아지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곤히 잠들었다. 세연은 강아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처럼 보였다. 이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행위는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녀 안에 잠재된 연민과 보호 본능을 다시금 일깨웠다. 사람들은 그녀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사실은 깊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강아지는 세연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강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세연은 주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찢어진 달력의 한쪽 모서리에 그녀가 매일 습관처럼
만지작거리는 낡은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닳고 다른 그 반지는 그녀의 왼손 약지에 늘 끼워져 있었다. 평소에는 늘 반창고로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드러나 있었다. 반지의 표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과거의 어느 순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은 깊어졌고 빗방울은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깊어졌다가 이내 알 수 없는 단단함으로 채워졌다. 그 단단함 속에는 과거의 고통과 함께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쓸어내렸다. 문양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봉인해둔 암호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평범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에 감춰진 작은 은반지는 그녀가 감당해온 삶의 무게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조용한 증거였다. 그녀의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다. 세연의 떡볶이 가게에 찾아온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강아지. 이제 두부라는 이름을 얻은 그 생명체가 가게 한쪽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든 밤, 폭풍의 전조가 들이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이 가게에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 셋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떡볶이 냄새만큼이나 역한 위협이 서려 있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크고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준우였다. 이 지역 일대의 상점들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는 동네 조폭의 우두머리였다. 여기 새로 온 사장님이신가? 준우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우리가 이 구역 관리를 좀 해주는데 새 가게가 생겼으면 신고식은 해야지.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장은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준우는 세연의 무표정한 얼굴에 흥미를 잃고 대뜸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돼. 별거 아니지. 우리 보호를 받으면 장사도 잘 될 거야. 세연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애써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화로운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돈은 줄 수 없어요. 준우는 세연의 대답에 실소를 터뜨렸다. 이 아가씨 봐라. 배짱 좋네. 어디 보자. 그럼 우리도 할 일이 없지. 그들은 그날로 돌아갔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세연의 가게는 지옥이 되었다. 준우와 그의 부하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가게 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 돌아가게 만들었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 손님이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할머니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잔뜩 겁에 질려 급히 가게를 나섰다. 그 모습을 본 세연의 심장이 아프게 죄어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안위는 둘째치고 애꿎은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보호 본능과 정의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세연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이 동네에서 조폭에게 밉보이면 더 큰 보복을 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문을 일찍 닫거나 일부러 가게를 비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무의미했다.
준우는 그녀가 숨을 틈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그려 할 때였다. 준우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준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살기가 느껴졌다. 세연은 문을 잠그려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뭘 원하는데요? 돈. 그리고 네가 여기서 2번 다시 장사 못하게 하는 거. 준우는 비열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의 부하들이 가게 유리창을 쇠막대기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세연의 눈앞에서 그녀의 작은 안식처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떡볶이를 만들던 주방 기구들이 부서지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뒤집어졌다. 두 분은 겁에 질려가게 안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세연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 났다. 준우와 그의 부하들은 세연에게 다가왔다. 이제 알겠냐? 순순히 돈을 내고 여기서 뜨던가 아니면 그들의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세연의 눈빛에서 익숙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박살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준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차갑게 움직였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준우에게는 단순한 경고였지만 세연에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길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전사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났다. 산산조각 난 유리창과 뒤집힌 테이블 사이에서 임세연은 박준우와 그의 부하들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준우는 쇠막대기로 바닥을 탕탕 치며 세연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어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아가씨.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다치는 건 너뿐이야.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세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세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마치 고요하던 호수에 돌이 던져진 듯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날카로운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팔을 잡으려던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그의 몸을 이용해 균형을 잃게 한 뒤 가볍게 돌려 세웠다. 남자는 자신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세연은 그 남자를 방패 삼아 다른 부하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빨랐으며 군더더기 하나 없었다. 평범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준우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세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봐, 아가씨, 어디서 한두 번 굴러본 솜씨가 아닌데. 세연은 대답 없이 남자를 놓아주었다. 남자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준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자세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어깨는 살짝 뒤로 젖혀졌고 무게중심은 낮게 깔렸다. 공격과 방어, 그 어떤 움직임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였다. 당신들한테 줄 돈도, 줄 이유도 없어요. 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준우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부하 3명이 동시에 세연에게 달려들었다. 세연은 마치 춤을 추듯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녀는 그들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급소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통스러운 부위를 가격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정확한 계산과 효율성이 담겨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안무 같았다. 부하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당황하며 서로 뒤엉켰다. 그들은 세연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그림자에 휘둘리며 자멸하는 꼴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다. 김노인. 그는 매일 아침 세연의 가게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단골 손님이었다. 전직 경찰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잃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이 불량배들에게 당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세연의 움직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일반적인 호신술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군인들의 특수훈련에서나 볼 수 있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기술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건 707 특임대에서나 쓰는 기술인데 김노인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세연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준우 역시 세연의 실력에 당황했다. 그의 부하들은 세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세연의 한 수 아래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런 시발,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세연은 마지막 남은 부하의 팔을 꺾어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날카로운 눈으로 준우를 노려보았다. 그건 당신들이 알 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가게에 얼쩡거리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준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적수를 만난 것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지역에서 자신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다. 좋아, 오늘은 이쯤 해두지. 하지만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네 과거를 다 파헤쳐서 이 바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준우는 부상당한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세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몸에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팔다리가 쑤셔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산산조각난 가게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었음을 깨달았다. 김노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노인을 바라보았다. 김노인은 가게 문 밖에 서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세연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의미를 세연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준우는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와 신복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야. 평범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어.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장 그 여자의 뒤를 캐 어디서 뭘 하던 년인지, 뭘 숨기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내. 그의 명령에 따라 부하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연의 이름과 얼굴을 단서로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준우의 음모가 시작된 것이었다. 준우는 세연의 재능을 목격한 후 그녀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비열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세연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준우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준우의 손이 움직이자 그의 부하들은 임세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며칠 후 동네 곳곳에는 세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떡볶이 가게 주인이 사실은 전과자다. 사기꾼 출신이라 사람들을 등쳐먹는다. 등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했다. 준우는 소문의 확산에 만족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는 세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삶에 터전마저 빼앗을 계획이었다. 준우는 동네 상인회를 장악하고 있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그는 상인회 회의에서 세연의 가게가 위생불량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세연에게 보름 안에 가게를 정리하고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상인회 차원에서 강제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연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마련했다. 그것은 바로 동네 주민들의 평판을 결정하는 상인연합축제의 메인 무대였다. 준우는 세연을 축제 마지막 날 요리 대결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주제는 전통 떡볶이의 재해석. 그는 세연이 요리 실력으로도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는 세연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격하는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상징적인 투기장이었다. 대결날, 축제가 열리는 동네 중심의 넓은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대 위에는 조리대가 2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준우가 직접 고용한 유명 셰프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다른 한쪽은 비어 있었다. 세연은 무대 뒤편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관중석을 훑었다. 김노인이 멀리서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세연의 얼굴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세연은 혼자였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칠봉칠 특임단 시절 홀로 적진에 침투하던 그때처럼. 그러나 그때는 총과 칼이 그녀의 손에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오직 조리 도구만이 들려 있었다. 준우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의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상인연합의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연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무대 뒤편을 흘깃 보았다. 최근 우리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실을 밝히고 우리 동네에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자는 준우가 고용한 셰프를 화려하게 소개했다. 관중들은 환호했다. 이어서 사회자는 세연을 소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다음은 세연이네 떡볶이 사장님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과 함께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세연은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였다. 그녀는 칼과 총을 다루는 데는 능숙했지만 대중의 시선과 그들의 비난은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준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압박을 가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 심사는 우리 상인회 임원들과 특별히 모신 미식 평론가분들이 맡아주실 겁니다. 그는 세연을 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혹시라도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여기 있는 모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세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우의 비열한 압박과 군중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땀이 손바닥에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주방에 설 때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무대 위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그녀의 가게, 그리고 그녀의 명예.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떠올렸다. 고된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던 특임단 시절의 자신,
그리고 지금 평범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 되어 평온을 찾으려 했던 자신.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세연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전에 없던 결의와 함께 익숙한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김노인은 멀리서 세연의 눈빛 변화를 알아챘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세연은 주저없이 조리대 앞에 섰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으로 준우를 응시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뿐이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극한의 시험장이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제한 시간 60분 중 절반이 지나갔지만 임세연의 조리대 위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재료를 다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의식처럼 느리고 정교했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듯이. 반대편 조리대의 셰프는 이미 화려한 불꽃 쇼와 함께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며 떡볶이를 조리하고 있었다. 그의 냄비에서는 매콤한 냄새가 진동했고 관중들은 열광했다. 세연이네 떡볶이 사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관중들의 웅성거림은 비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박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 했다. 이대로 주저앉겠지. 그래,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때였다. 세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지금까지의 느리고 정적인 움직임을 버리고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성으로 재료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떡을 썰고 어묵을 자르고 채소를 다듬는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칼날이 돔에 부딪히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조리대 위는 그녀의 전장이 되었고 칼과 주걱은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단순한 떡볶이가 아닌 자신만의 레시피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고추장의 깊은 맛과 간장의 감칠맛을 절묘하게 조화시켰고 비장의 재료인 말린 표고버섯 가루를 넣어 풍미를 더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료들이 냄비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매콤달콤하면서도 깊고 진한 향기가 광장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셰프의 화려한 퍼포먼스에서 시선을 거두고 세연의 조리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코끝을 맴도는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냄새에 그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이내 기대감으로 변했다. 경쟁 셰프는 세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그녀를 흘깃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떡볶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다. 마침내 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다. 2개의 떡볶이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셰프의 떡볶이는 화려한 고명과 정갈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반면 세연의 떡볶이는 꾸밈없이 투박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향기는 모두의 후각을 자극했다. 심사위원들이 먼저 셰프의 떡볶이를 시식했다. 역시 유명 셰프답게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맵고 달고 전형적인 떡볶이의 맛이네요. 칭찬이 이어졌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분위기였다. 이제 세연의 떡볶이 차례였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눈이 커지고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이내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건 다른 심사위원들도 앞다투어 떡볶이를 맛보았다. 매운데 자꾸 당기는 맛이 일품이군. 흔한 떡볶이 같지만 그 속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마치 오랜 시간 끓여낸 육수를 쓴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야.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정한 감동이 번졌다. 미식평론가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고된 삶의 경험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임세연의 떡볶이를 우승으로 선정했다. 광장은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세연이네 떡볶이, 세연이네 떡볶이.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비웃음과 경멸 대신 진정한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준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광장의 모든 시선은 승리한 세연에게 향해 있었다. 경찰이 무대 위로 올라와 준우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준우가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민들의 입을 통해 속속들이 폭로된 것이었다. 혐의는 갈취, 폭행,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다양했다. 준우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의 비열한 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표정만이 남았다. 세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관중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동네의 영웅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박준우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 광장에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흘렀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세연의 놀라운 활약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떡볶이 가게는 순식간에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한때 그녀를 비웃던 시선들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떡볶이 대결의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고 싶다는 연락이 빗발쳤고 심지어 전국적인 미식 프로그램에서도 그녀의 떡볶이 가게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며칠 후 준우에 대한 재판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강도, 폭행,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랄한 웃음은 법정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가 가져온 파멸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가 고용한 셰프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깊이 사과하며 자신의 명예를 잃었다. 반면 준우에게 속아 세연을 오해했던 상인회 임원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이장님은 세연의 가게 파손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녀의 가게가 동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해달라며 상인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세연의 가게는 눈콧들 새 없이 바빴다. 매일같이 문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고 그녀는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만들었다.
돈을 버는 것 외에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떡볶이를 기다리는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더 밝고 편안한 미소가 머물렀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가게 문이 닫힌 시간에 김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세연과 마주 앉았다. 두부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세연의 발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동안 참 힘들었겠어. 김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세연의 손에 끼워진 은반지에 머물렀다. 난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첫눈에 알았네. 그 손놀림, 그 눈빛, 칠봉 칠특임단 출신이지. 세연은 김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전역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과거를 잊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자네는 타고난 전사야. 하지만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야. 김노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떡볶이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의에 맞서고 자신을 지키는 이 또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자네는 이겼네. 그것도 아주 멋지게. 세연은 김노인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고뇌와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특임단에서 겪었던 훈련의 고통, 임무의 무게,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갈망. 김노인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세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자네의 강함은 이미 모두에게 증명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강함은 결코 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세. 따뜻한 마음, 사람들을 지키려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지. 김노인은 세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자네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보는 건 어떤가?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호신술이나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주는 재능 기부 말일세. 자네의 경험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야. 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떡볶이를 만드는 것 외에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설렜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네,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게는 평화를 되찾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세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더 가벼웠고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떡볶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그녀와 동네 주민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김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세연은 주 2회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호신술 수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마음에 그녀는 진심으로 몰입했다.
그녀는 707 특임단에서 익힌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쳤다.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용기를 내어 맞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 한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소극적이던 아이들은 세연의 가르침 아래 점차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호신술 수업은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세연은 또한 자신의 가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그녀는 나눔 떡볶이 데이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떡볶이를 대접했다. 길고 긴 줄이 이어졌지만 세연은 지친 기색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떡볶이를 건넸다. 그녀의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한때는 혼자서만 고독하게 떡볶이를 먹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세연의 작은 가게는 동네의 상징이자 자랑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수상한 떡볶이 사장이 아닌 용감하고 따뜻한 세연 씨로 불렀다. 그녀는 잊혀진 줄 알았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여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어느 날 오후, 세연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두부와 함께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두부는 이제 건강하고 털도 윤기가 흐르는 늠름한 강아지가 되었다. 한 손에는 김노인이 선물해준 작은 나무 조각상을 들고 있었다. 조각상에는 늠름한 여군과 그 옆에 작은 강아지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김노인은 세연에게 이건 자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선물이라네. 과거의 용기와 현재의 따뜻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희망까지 라고 말했었다. 세연은 조각상을 어루만지며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지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한 과거와 그 과거를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반창고로 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때 호신술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세연에게 안겼다. 선생님, 오늘 배운 거 엄청 멋있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거예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다. 세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세연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희망찬 미래가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통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었다. 그리고 그 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임세연의 용기와 성장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